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대 최고의 고수이지만 시골에서 조용히 숨어 살던 무사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도적을 처치하고 재상의 무남동녀를 구출하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두 편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전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한 재상이 있었는데 그 재상에게는 아름답다고 소문이 자자한 무남동녀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괴물인지 사람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홀연 나타나서는 재상집 딸을 납치해 갔다. 사실 아무도 그것의 정체를 몰랐다. 한양 사람들 누구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놈을 머리가 9개 달린 괴물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힘이 무지무지하게 센 도적이라고 했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재상은 무척 애통해했다. 그래서 조선 팔도에서 가장 무술이 뛰어난 장군들을 보내어 딸을 찾아오게 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장군들은 그 딸을 찾아오지 못했다. 심지어 도적의 정체조차 알아내지 못했다. 이 무렵 이생이라는 선비가 한반도 남쪽 바다에 있는 거제도에 살고 있었다. 거제도는 제주도에 이어 한반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데 거제라는 지명은 크게 건너다는 뜻을 가졌다. 다시 말해서 거제라는 말은 이 섬이 바다 건너 일본과 왕래하기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고 해서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이생은 일찍이 육아의 모든 경전을 다 읽고 통달한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 그대로 관옥 같은 해사한 얼굴을 한 선비였다. 그러나 공부가 깊어질수록 학문이라는 것이 가문을 일으키고 이름을 세상에 떨치기 위한 하나의 기회에 불과하며 관직과 교환하는 고급스러운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사무치게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책을 접고 무예에 열중하게 되었고 10수년간의 각고 끝에 당대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은둔의 고수였으므로 아무도 그의 정체를 몰랐다. 그러나 이생은 언젠가 사람 노릇 제대로 할 때를 기다리며 비밀리에 수행과 단련을 끊이지 않고 이어나가고 있었다. 어느 날 문득 이생은 자기가 사는 고을이 너무 좁고 답답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한양을 거쳐 천하제일경이라고 소문난 금강산 구경이나 하고자 집을 나섰다. 한양을 향해서 며칠째 길을 걷다가 어느 날 주막 앞을 지나려니 사람들이 모여 방문을 읽고 있었다. 이생이 읽어보니 재상집 무남동녀가 도적에 의해 납치되었으니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재산의 반을 주고 사위 삼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생은 재산이나 정승백사위 따위에는 그까짓것 강아지나 쥐라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한양이나 금강산 구경을 하는 것보다는 나쁜 놈 잡는 것이 솔직히 더 재미있을 것 같았다. 가던 길을 멈춘 이생은 개울가 옆 큰 바위 위에 앉아서 생각했다. 저렇게 방문까지 내건 걸 보니 큰 도적 같은데 큰 도적을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러다가 도적 무리가 진을 많이 치고 있는 지역을 샅샅이 훑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양쪽 귀를 열고는 사건을 탐문하다 보면 남아있는 흔적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세상에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일은 있을 수 없다. 교묘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그러니 추적해보면 조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흔적이 분명히 어디엔가는 남아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개울가에 흙탕물이 넘치며 마치 큰 비가 내린 장마 때처럼 큰 물이 저내려왔다. 비가 오나? 하고 허공을 쳐다보니 하늘은 새파랗고 햇볕만 쨍쨍 내리쬐고 있었다. 이상하게 여긴 이생은 개울물을 따라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보았다. 그랬더니 어떤 총각이 오줌을 싸고 있었다. 비가 와서 흙탕물이 넘쳐 흐른 것이 아니고
총각의 오줌이 개울을 넘쳐 흐른 것이다. 이생은 그만한 오줌을 싸는 놈이면 대단한 놈이라고 생각하면서 총각에게 재상의 무남동녀를 납치해간 놈을 잡아서 세상에 정의를 구현하려는 자기의 의도를 내비쳤다. 총각이 그 일에 관심을 표명하자 서로 통성명을 한 다음 의형제를 맺고는 동생 삼았다. 이생은 김씨성을 가진 총각과 함께 다시 길을 떠났다. 얼마를 가는데 김총각이 옆구리를 찔렀다. 그래서 쳐다보니 좌우의 산이 번갈아 하늘로 치솟았다가 떨어졌다가 하고 있었다. 이생은 이상하게 여기고 그쪽으로 가보았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앉아서 산을 손등에 올려놓고는 여자처럼 공기놀이하고 있었다. 이생은 그의 힘이 센 것을 알고는 역시 재상의 무남동녀를 납치해간 놈을 잡아서 세상의 정의를 구현하려는 자기의 의도를 내비쳤다. 총각이 그 일에 관심을 표명하자 서로 통성명을 한 다음 의형제를 맺고는 윤씨성을 가진 총각을 둘째 동생 삼았다. 이생은 두 의동생을 데리고 다시 길을 떠났다. 한참 가는데 길가에 수백 년 묵은 큰 나무가 하늘로 높이 솟아 있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나무가 쓰러졌다 일어섰다 하고 있었다. 세 사람이 너무 이상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 나무에 기대서 한 청년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가 숨을 내어 쉬면 나무가 쓰러지고 숨을 들이쉬면 나무가 곧장 일어서는 것이었다. 이생은 박시성을 가진 이 청년 역시 깨워서는 의형제를 맺었다. 이렇게 해서 이생은 새 의동생과 함께 도적을 잡고 재상의 딸을 구출하기 위한 길을 떠났다. 이생과 새 청년은 매일 저녁 주막에 들러서는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놓고는 술꾼들이나 불황배 같은 사람들과 어울렸다. 이생이 알기에는 세상에 도둑놈처럼 수다스러운 놈은 없었다. 놈들은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꼭 말로 내뱉었다. 그러니 분명히 어디선가에서는 정보가 새어나와야 마땅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낭자의 행방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 네 사람은 지칠 대로 지쳤다. 그러나 이생은 묵묵히 걷기만 하였다. 의동생들은 이제 더 참을 수가 없었다. 형님, 대체 어디로 갑니까? 벌써 여러 날을 걸었지만 허탕 아니오? 그래도 이생은 대꾸하지 않고 걸었다. 의동생들은 불평하면서도 할 수 없이 이생을 따랐다. 그렇게 수십 일을 험한 산속을 헤매었다. 이생도 은근히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이상하다. 이렇게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놈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단 말인가? 안 되겠다. 내일까지만 찾아보고 없으면 동생들 말대로 포기할 수밖에. 이렇게 생각한 이생은 피곤한 나머지 주막의 복로방에서 깊은 잠이 들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머리가 새하얗고 손에 불자를 든 노인이 돌연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여복의 젊은이, 왜 자넨 위험한 일을 일부러 사서하려고 하는가? 자네가 찾는 도적은 지상의 도적이 아니라 지하의 괴물일세. 그걸 자네가 무슨 재주로 물리칠 수 있단 말인가? 예, 참으로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도적을 물리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무슨 궤변이 생길지 모르옵니다. 그래서 불초한 소생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선 것입니다. 노인께서는 누구시온지 모르오나 제발 그 괴물이 있는 곳을 가리켜 주시옵소서. 노인은 눈을 감고 한참 있더니 이윽고 눈을 떴다. 자네가 그렇게 죽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르쳐 주지. 내일 아침 주막을 나와서는 북쪽 방향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가다가 보면 집채만한 큰 바위 밑에 굴이 있을 것이네. 그 굴 안으로 들어가게. 한 10여 걸음 들어가면 한쪽 구석에 사금파리가 하나 있을 것이네. 그 사금파리를 떠들면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이 있을 것인즉 그 속으로 들어가게. 그 다음부터는 모르겠네.
나머지는 자네가 알아서 하게. 이 말을 남기자마자 노인은 연기처럼 사라졌는데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다음 날 이생은 동생들과 함께 노인이 가르쳐 준 곳으로 갔다. 가서 보니 그곳에는 과연 큰 바위 밑에 큰 굴이 있었다. 그 굴 안으로 10여 걸음 들어가자 한쪽 구석에 사금파리가 있었다. 사금파리를 떠들어 보니 아주 조그만 구멍이 보였다. 사금파리로 그 구멍을 파니 구멍이 점차 커졌다. 자꾸 파니 크고 깊어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생은 산에 가서 칡넝쿨을 끊어다가 길게 동아줄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동아줄 끝에 삼태기를 메고는 방울을 달았다. 맨 먼저 첫째 동생이 삼태기를 타고 땅속으로 들어갔다. 10길쯤 들어가니 무섭고 추워 견디기가 어려웠던지 방울을 흔들어 신호했다. 그러더니 되돌아오고 말았다. 두 번째로 다음 동생이 들어갔으나 100길쯤 들어가다가는 그도 방울을 흔들었다. 세 번째는 막내 동생이 1000길쯤 들어가더니 더 이상 못 가고 방울을 울렸다. 마지막으로 이생이 들어갔다. 들어가도 한없이 땅속으로만 들어갔다. 약 3000길쯤 들어가니 갑자기 구멍 속이 밝아졌다. 이생이 내다보니 평화로운 농촌 풍경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생은 도착했다고 방울로 신호하고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한 다음 지하 세계로 나갔다. 죽기밖에 더 하겠나. 그래도 아무도 못 본 지하 세계는 구경하고 죽으니 다행이다. 이게 그가 마지막으로 한 생각이었다. 만일 그가 도적을 죽이고 재상의 딸을 구한다면 원래 약속한 대로 그는 동생들에게 방울 신호를 보낼 것이다. 동생들은 언제가 되든지 간에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약속했다. 이생은 어디로 가야 도적을 잡고 재상의 딸을 찾을 것인지 막연했다. 그래도 한참 가다 보니까 대궐 같은 큰 기와집이 나타났다. 이생이 대문 안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집안에서 젊은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나왔다. 이생은 재빨리 개울가 옆에 있는 버드나무 위로 올라가 숨었다. 여인은 이생이 숨은 줄도 모르고 버드나무 밑 개울가에 와서 동이에 물을 가득 뜨더니 머리에 이려고 하였다. 그 순간 이생은 한 줌의 버들잎을 훑어 물동이에 떨어뜨렸다. 전편이 끝났습니다. 후편은 목요일에 올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